지금까지 손자병법이 말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혼의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는 영혼의 힘을 기세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유연해 보여도 기세가 강하면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기엔 약해도 강한 기세를 갖추고 있는 것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그냥 들어도 아시는 내용이겠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올머리입니다. 올머리. 처음엔 기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올머리가 필요합니다. 올머리는 조금 쉬운 게 아닙니다. 올머리는 하면 손해를 보는 갈머리를 알고, 갈머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손해보는 걸 이걸 알고, 또 손해가 아닌 이익을 끌어오기 위해 사용하는 작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머리만 터득해도, 올머리만 터득하면 사실은 밥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한번 해보자 하면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거의 없고, 그렇게 되면 해보는 거로서 해보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또 많이 경험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올머리가 터득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에디슨은 이와 같은 것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올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이익을 더 큰 이익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익은 또 더 큰 이익으로 만들고, 또 손해를 이익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이렇게 올머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일본의 그 전자회사 파나소닉 창설자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도락이라고 하였습니다. 도락은 자유자재로 원하는 세계를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머리를 잘 쓰면 여러분들이 도락을 즐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강의할 앞마음과 뒷마음입니다. 이제 갈머리 올머리가 아니고 이제 앞마음과 뒷마음. 여기서 말하는 앞마음은 누구나 보고 느낄 수 있는 이 드러난 마음을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군,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아하고 있군, 이렇게 드러난 마음을 앞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의식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영혼의 힘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는 하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무의식의 영혼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뒷마음은 곧 영혼이 작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작용하는 마음이 뒷마음이고, 우리 보통 자의식이 작용하는 마음을 앞마음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뒷마음은 곧 영혼이 작용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할 수 없는 행동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뒷마음, 영혼은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뒷마음이라고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없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뒷마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범인이 바로 뒷마음인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것은 자기 뒷마음이 일으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고 또 관대한 듯 말하지만 돌아서면 또 야비하게 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야비하게 고발하는 마음이 바로 뒷마음입니다. 앞마음은 뭐 아주 친절하게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 뒤로 가서 따꾸닥 경찰서 가서 고발하고, 이런 사람의 그 뒷마음은 고발하는 것은 뒷마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놀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다. 지갑을 잘 간직해야 되는데 정신없이 뛰어노느라고 보니까 지갑을 잊어버렸다 라고 했을 때, 정신없이 뛰어노는 것은 앞마음이고 지갑을 지키지 못한 것은 뒷마음입니다. 이렇게 뒤에 감춰진 마음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머리를 쓰는 사람은 뒷마음을 많이 주의를 기울일 것 같아요? 앞마음에 주의를 기울일 것 같아요? 예. 올머리를 쓰는 사람은 인생 자체를 뒷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앞마음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앞마음으로 보고 판단하고 뒷마음을 읽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연이라는 건 인연할 때 연입니다. 연이란 영혼과 영혼의 끈을 말합니다. 영혼과 영혼의 끈이 맺어지면 그걸 연이라 그래요. 앞마음이 맺어지는 건 연이 아니고 뒷마음과 뒷마음이 맺어지는 게 연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연입니다. 회사하고 연을 맺어서 들어가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과 함께 지금 강의를 하고 또 나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듣는 것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연입니다. 이것이. 자의식은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하지만 영혼이 계속 붙어 있으면 싸우더라도 또 다시 친해지고 합니다. 부부가 싸우면서 함께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연이 있으면 어차피 자의식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다툴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은 연이 뒷마음, 즉 영혼과 영혼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서로 등지고 돌아서면 그때는 남이 되어 완전히 남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기 이전에 남남 상태로 돌아간 마음을 뒷마음이라고 합니다. 그 뒷마음이 돌아서면 남남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뒷마음만 붙어 있으면 앞마음은 싸워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연은 곧 뒷마음이 하나처럼 연결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연이 있으면 언젠가 만나겠지 하고 말할 때 그 연이 바로 뒷마음인 것입니다. 언젠가 연 있는 사람을 만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뒷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수양이란, 우리 마음을 수양한다 그러잖아요. 수양이라는 것은 뒷마음의 연을 지키기 위해 앞마음의 작용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뒷마음의 연을 지키기 위해,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선 싸우고 하는 것은 싸우다 보면 헤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마음의 작용을 다스리는 것을 수양이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분이 좋든 화가 나든 자의식 때문에 뒷마음이 연을 끊는 작용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건 왜 하냐면 연을 끊지 않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연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앞마음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이까짓 것 하고서 휙 튀어나가면은 그럼 연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연을 끊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수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양은 이렇게 앞마음에 의해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연을 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일어나는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다스리는 것, 자제하는 것, 이것을 수양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결단코 수양을 통해서 뒷마음의 연을 끊는 작용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연을 끊는 작용은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은 곧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질 귀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연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거기서부터 싹이 트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연을 우습게 생각해서 자꾸 끊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연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자랄 터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수양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마음을 비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비워라라는 것은 자의식에 일어나는 분노라든가 자의식에 일어나는 뭐 어떤 기분 나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워라 라는 뜻이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의 작용을 멈추고 이 생각하는 자의식의 작용을 멈추고 계속해서 뒷마음의 연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잖아요. 복 받으세요 할 때 복은 이렇게 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연이 없으면 복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복 짓는 사람은 연이 있기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복은 이렇게 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수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양을 해서 연이 탄탄하게 많이 있는 사람이 복이 들어오는 거지, 다 끊어놓으면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헐벗게 살아야 돼요. 연에 머무르면 그 연을 통해 복이 들어오지만 앞마음 때문에 연을 끊으면 그때부터는 철새가 되어 철새처럼 방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은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터전인 것입니다. 때문에 격이 높은 사람은 설사 연을 끊더라도 앞마음이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놓고 그리고 떠나지만, 이 격이 낮은 사람은 일어나는 앞마음, 즉 뭐 화가 났다든가 기분 나쁘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뒷마음이 나 몰라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비록 지금 이 연을 떠나서 가야 되지만 이 상황은 잘 정리해놓고 간다 이거예요. 그 소중한 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에 대한 소중함이 없는 사람은 부득이 떠날 때도 나 몰라라 하고 가버린다 이거예요. 예. 왜냐면 끊어져야 할 연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갔어. 그럼 고등학교를 평생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3년 다니다가 일단 고등학교 연은 끊어야 됩니다. 그럴 때 끊을 때는 자의식이 그걸 갖다 전부 다 정리해놓고 또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떠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또다시 좋은 연을 만나고 또다시 좋은 연 속에서 연이라는 터전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떠난다고 할 때 떠날 때 남을 나라 하면서 망하든지 말든지 남을 나라 하면서 도망가 버리면은 누가 망하느냐면 본인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우주의 계산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없어요. 남을 나라고 떠나는 놈은 우주도 남을 나라고 내팽개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곧 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평생에, 지금까지 평생에 단 한 번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난 직후인데 아는 분의 소개로 성남에, 지금 저 성남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 취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성남에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취직한 병원이 바로 두 번째 종합병원입니다. 그때 병원장은 여자분이었는데 당시에 산부인과 의원을 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장과 또 내가 원무과장이었어요. 사무장과 원무과장, 그리고 또 격리를 하는 여직원 하나, 이렇게 처음에는 원장님까지 합해서 넷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 병원은 공단 의료보험 건물의 반을 빌려서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사무장이라는 그 분하고 나는 바닥에 그 광을 내는 기계부터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료진과 또 직원을 뽑는 일까지 종합병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원장은 여자분이었지만 남자를 뺨칠 정도로 사교성이 아주 많은 괄괄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의 남편도 유명 회사의 이사라고 해서 돈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 건물 빌린 돈이 전부였습니다. 건물은 빌려놨는데 그다음부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등 모든 물품을 구입하고 지불할 돈이 없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환자들도 있는데 막 와서 돈 내놓으라 그러고 와서 잡음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그 문제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석 달 만에 모든 외상값을 다 갚았습니다. 또 가구값이나 뭐 이런 거 다 갚았어요. 석 달 만에. 엑스레이 값 하나 빼놓고. 그 엑스레이 값은 비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계약할 때부터 몇 년 내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값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 약이 들어오잖아요. 제약회사에서 또. 그 약값도 그 사람들이 자꾸 달라고 해서 내가 조금씩 떼어줘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지만, 그 우리 원장님은 그 내버려두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만 만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서장이나 또 보건소장 같은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값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째 되니까 이 제약회사 사람들이 전부 다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단합을 해가지고 약을 동결시켜버렸어요. 당시에 나는 그 병원을 내 병원처럼 생각하고 어떻게든 지출은 줄이고 또 문제는 해결하며 또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올머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남이라는 데는 그 당시에
공단이 많아가지고, 공장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나 병원에 가서 알았는데,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환자복을 입습니다. 그러죠? 물론 환자복은 위생을 위해서 입는 거지만 병원 측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도망 못 가게 입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환자복 입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 잡으러 다녔어요, 그걸. 잡으러 가보면은 불쌍한 거예요. 없어서 도망간 거예요. 안 내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원장님, 라면을 한 박스 사다 주죠. 그러니까, 아니, 돈도 안 내고 하면 왜 라면을 사줘?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되면 제가 선전을 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알았어, 갖다 줘. 이래가지고 라면 사다 줬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갖다 잡아서 경찰에다가 넘기려고 왔는데, 우리 원장님이 가난하다 그래서 라면을 보내주더라. 그리고서 라면을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맙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아주 잘 됐습니다. 당시에 사무장은 나보다 월급이 1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35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지금하고는 틀려요. 지금은 아마 한 400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사무장은 그 통념상 사회 구조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물품 구입자들로부터 이른바 커미션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사무장 일을 하던 분이라 그런 계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료용품 사는 건 전부 다 그분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를 받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얘네들이 맨 처음에 막 와서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의료진의 월급은 원무과장이 내가 지급하였지만 그 사무장과 나의 월급만은 원장이 직접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이 먼저 들어가서 돈을 받고, 그리고 나오면 내가 들어가서 월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한 번은 원장이 사무장과 같이 돌아오라고 해서 함께 들어갔더니 원장이 봉투를 하나 내려, 봉투를 2개 주면서 내 봉투에 주면서, 원무과장 이번 달 월급이 얼마야 하며 사무장과 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장 월급하고 지금 내 월급하고 똑같아요. 그럼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원장이 이렇게 함께 불러서 사무장과 같은 액수의 돈을 나에게 준 이유는 한마디로 사무장을 그만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장은 원장실을 나오면서, 야, 원무과장 나 좀 봐 하면서 나를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때 내 나이는 27살, 그리고 사무장 나이는 47살 정도 됐었습니다. 식당에서 사무장은, 원무과장 자네는 뭐 때문에 그렇게 충성을 해? 응? 그런다고 원장이 집이라도 한 채 사줄 것 같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무장님,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도 않고 또 이 일도 오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장님은 이런 계통에 쭉 있었기 때문에 오겠지만 나는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잠깐 한 거지 오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그 원장님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이 집을 얻고 나니까 그 외에 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나는 원장님께 충성을 하였다기보다는 이 병원을 내 병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병원이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사무장님도 함께 수고하셨지만, 그래서 이 병원이 나의 노력에 의해서 흑자로 올라섰다면 나중에 내가 내 사업을 할 때 그때 흑자로 올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나는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원무과장 나 자네 존경해. 자네는 처음 보았을 때부터 눈빛이 우리하고 달랐어. 그리고 이런 말은 내 머리털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정말 자네를 존경해 하면서 악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제 사무장님은 이 계통에서 유명하시니까 얼마 후에 다시 취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했더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사무장은 나를 보면 힘이 난다고 하면서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와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병원은 일사천리로 승승장구하였는데, 문제는 약값을 조금 주자고 했을 때 원장이 주지 않아서 그 당시 제약회사 직원들이 모두 약을 보급하지 않기로 동결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도매상을 찾아다니며 약을 구입하는 우스운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이니까 약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걸 다 도매상 가서 구입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쎄 빠지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일반 약보다 그 링거, 여러분들 알죠? 그 링거라고 하는 그 수액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액은 유통기간이 있어서 수명이 있어요, 그건. 그래서 나는 새로 들어오는 수액은 뒤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건 또 앞에다가 내놔서 항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수액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나는 22살 때 이미 정신능력에 관한 책도 2권 출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나름대로 그 나를 따르는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다시 일을 하기로 하고 사무장이 그만둔 지 2달 만에 나도 그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다음번 원무과장한테, 그 원무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의료공단에 있었어요. 그 평상시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업무를 인계하면서 그 링거를 보관하는 법을 내가 직접 보여주면서 귀찮더라도 잊지 말고 이 일을 잘 하라고 몇 번씩 당부하였습니다.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니까 너가 귀찮다고 소홀히 하면 큰 문제가 된다고 거듭 말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병원은 내가 나올 때쯤 됐을 때는 병원 입원실이 모자라서 예약을 해야만이 입원을 할 정도로 성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게 제약회사로부터 약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무과장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어요. 나도 그 당시에 나는 그 문제 생기는 거 전부 다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원무과장도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약 사러 다니는 걸 해야 돼요, 주로. 나는 병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인가 지났을 때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가 있던 병원이 대문 짱만하게 이 전면 기사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는 링거를 맞는 사진과 함께. 아마 원무과장이 또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친구가 좀 게을렀는지 어쨌든 인수인계가 분명하지 않아서인지 상한 링거 때문이라고 톱기사로 크게 난 것입니다. 직접 내가 그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병원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귀찮은 자기 자신보다 벌어질 현실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도 당시의 원무과장은 틀림없이 소홀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면서 귀찮지 않아요. 귀찮은 건 많죠. 아침에 벌써 일어나서 출근한다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귀찮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한테 마음을 쓰고 있으면은 귀찮아서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신경 쓰면은 아무리 귀찮아도 벌떡 일어나집니다. 영혼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뒷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뒷마음이 지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돈을 보존해야 된다 하면 안 잊어버려요. 근데 뒷마음이 놓치고 앞마음만 어디 정신 팔려 있으면 소매치기라든가 아니면 잊어버리는 것이 그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는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 뒷마음이 여러분의 주 정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선용 병자, 역부재적, 량불삼재, 취용어국, 일량어적, 고군식 가족야. 작전을 잘하는 사람은 병역을 2번 징집하지 아니하고 군량미를 3번 실어오지 아니하며 군수품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식량은 적지에서 보급함으로 군량미는 족할 수 있다. 자, 쉽게 말하면은 이 작전을 잘하는 사람은 병역을 2번 징집하지 않습니다. 또 군대 제대했는데 또 오라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군량미를 3번 실어오지 아니하며 또 군수품은 나라에서 가져오고 식량은 적지에서 상대편 적의 것을 뺏어서 보급함으로 군량미는 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뒷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로 있을 때를 연이라고 합니다. 조금 아까 말한 인연할 때 연입니다. 연분이죠.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것도 그 회사와 연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나하고 지금 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끊어진 연은 다시 뭉쳐지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이건. 한 번 끊어진 연은 다시 뭉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은 뒷마음이기 때문에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뒷마음은 이렇게 행동을 할 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혹시 앞마음이 미련이 있어서 다시 해보려고 해도 뒷마음은 결코 다시 뭉쳐지지 않습니다. 만약 헤어진 사람이 다시 뭉쳤다면 그것은 아직 뒷마음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앞마음만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뒷마음은 그대로 있고 앞마음만 돌아서면 다시 뭉쳐져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시 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헤어져도 서로 그립다면 그것은 아직 연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그리움입니다. 때문에 손자는 작전을 잘 하는 사람은 2번 징집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한 번 제대하면 연이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또 다시 데려오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할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번 취직한 사람이 회사를 떠나면 그 사람은 다시 와도 또 회사를 떠납니다. 자의식이 욕심을 부려 다시 와도 뒷마음이 다시 합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작용하는 숨겨진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재밌게 잘 지냈다 그러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헤어졌다, 졸업했다 그러자 이거예요. 지금 다시 가서 그 나이에 고등학생 노릇하려고 그러면 며칠 동안 기분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끝내는 한 3, 4일 하다가 에락 아침에 벌써 늦게 일어나고 그냥 관둬야 되겠다 이러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뒷마음은 한번 끊어지면 다시 뭉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만두는 걸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자는 올머리를 확실하게 잘 쓰는 사람은, 올머리를 쓰는 사람은 뒷마음은 다시 끊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2번 다시 징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이 끊어진 사람은 다시 징집해도 자기 일처럼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놀고 밥만 축내는 거지 실제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올머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필요해도 같은 사람을 2번 징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머리를 가진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 그렇다고 한 번 그만둔 사람을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왜냐면 와봤자 별 합쳐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머리를 잘 쓰는 사람은 굴량미를 3번 가져오지 않습니다. 멀리 지금 싸우러 나갔는데 나라에서 또 굴량미를 3번 가져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2번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 굴량미를 3번 가져올 동안 적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그 싸움은 얼른 접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이나 가져왔는데도 적을 아직까지 함락 못 시켰어. 그러면 빨리 이제 그만두고 이제 되돌아가야 돼요. 이때부터는 오히려 적의 식량을 빼앗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3번까지 가져왔으면 기필코 상대편 걸 뺏어서 먹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은 싸우기 전에 미리 본부에서 작전회의에서 굴량미를 3번 가져올 동안 적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전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리 해보고 기세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싸우더라도 굴량미를 3번 가져올 동안 적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바로 철수하라는 뜻입니다. 이때 철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있는 자체력도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뒷마음이 아닌 것을 억지로 싸우면 결국은 패해서 크게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아마. 몇 명 못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적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서 적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적의 것을 빼앗기 전에는 내 것을 먹고, 그때는 처음엔 내 걸 먹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적을 무찔러 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적의 것을 빼앗아 먹으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내 것을 줄이고 적의 것을 통해 싸우는 능력을 올머리라고 하며, 올머리가 원하는 세상을 마음껏 창조하는 능력을 도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말한 도락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면서 또 원하는 삶을 성취하여 즐기는 것을 도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락을 벌써 터득한 사람은 어려운 걸 어렵다고 생각 안 하죠. 일반인들은 어려워서 난 못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락을 터득한 사람은 못해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죠. 아무리 뭐 대통령이 아니라 뭐, 응?
무슨 뭐 거기선 무슨 그 뭐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뭐 나가기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뭐 때려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든 게 없는 거죠. 힘들면 쉽게 하고 그게 다 도락이에요. 그러니까 도락을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를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경영의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도락을 터득하면 신급이죠, 신급. 그래서 원하는 삶을 성취해서 즐기는 것을 도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은 내 것을 줄이고 적의 것을 통해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운을 기세라고 합니다. 기세는 곧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승리의 연인 것입니다. 승리의 연, 연분이다. 승리의 연, 인연이다 이거예요. 승리하는 인연이다 라는 것입니다. 국지, 비너사자, 원수, 원수 즉백성빈, 근어사자 귀매, 귀매 즉 백성재길, 백성재갈, 재갈 즉 급어구역. 나라의 빈곤이 군대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나라가 가난한 이유가 군대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원거리 수송 때문이니 원거리 수송은 국민을 점점 더 빈곤하게 만든다. 멀리 수송하는 작업은 백성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이 군대가 주둔한 근처, 그 지역은 매물이 귀하고 또 매물이 귀하면 물가가 올라 백성들의 재산이 고갈되니 이렇게 재산이 마르면 나라를 위한 부역 또한 어려워진다. 다시 한번 말하면 전쟁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원거리 수송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진 군대에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군대가 주둔한 곳에는 물건이 귀하고 또 물건이 귀하면 물가가 올라 백성들의 재산은 고갈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물건값이 비싸니까 백성들이 그 비싼 값을 주려고 돈을 보내줘야 되니까 백성들이 가난해진다 이거예요. 본부에서, 본토에서. 이렇게 백성의 재산이 고갈되면 또 나라를 위한 일이나 징집 또한 어려워진다. 백성이 다 가난해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 일하러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도 백성들도 배가 불러야지 나가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북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백성들이 와 싸우자 하고서 나가겠어요? 첫째는 총이 너무 길어. 사람이 못 먹어가지고 총을 못 견뎌. 그러고서 길을 끌고 나오면 그 싸우러 가겠어요? 그리고 싸워봐. 최고 존엄은 마음과 뭔가 벤츠 큰 거를 타고서 방탄차 타고 가는데 밑에 그 쫄다고 들어 어디서 저 총보다도 작아가지고 그 꼴이 된다 이거예요. 이 존재의 황금률은 70%의 고정자산과 30%의 유동자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에 배웠죠, 황금률. 근데 이와 같이 멀리 떨어진 군대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자꾸 보내다 보면은 고정자산 역시 자꾸 줄어들어서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고정자산은 생명선이 되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데 이 고정자산이고 70%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번 돈의 70%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뒷마음으로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허물어져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허물어져야 된다. 70%가 이걸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재는 이와 같은 사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부서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이끌려가는 상태를 갈머리라고 합니다. 상황에 이끌려서 가는 건 갈머리예요. 올머리는 그런 상황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거고. 아셨죠? 반면에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아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회사가 되었든 또 나라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이 되었든 이렇게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고 쓰는 정책을 올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에 의한 정책은 규모가 작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라처럼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나고 또 이익과 손실이 엄청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손해보면 잠깐 손해보면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단체가 커지면은 그때는 조금이 아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작용합니다. 이익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는 뭐 10,000원밖에 못 벌지만 그러나 규모가 큰 것이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게 이익을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머리의 정책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수로부터 빠져나가는 것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정책은 반드시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고 쓰는 올머리에 의해서 책정되어야지 보이는 상황만 보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월급을 별로 잘 못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몇백만 원씩 받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한 5, 6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까짓 거 다 올려줘. 그래서 한 20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자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특권으로다가 여러분들의 월급을 지금 한 50만 원 받은 사람을 200만 원 올려줬다. 그럼 여러분들 그 회사에 꾸준히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잘릴 겁니다. 왜냐? 그 사장 그거 줄 돈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라야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사장은 오히려 짧아서. 그래서 50만 원 받을 때는 그럭저럭 굶진 않았는데, 이제 잘려가지고 나와가지고서 손가락 빨아먹고 앉아있어야 돼요. 이런 걸 갈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만 바라보고서 상황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 부작용 나타나는 걸 못 보는 게 갈머리죠. 올머리는 그 부작용 나타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상황만 보고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단순한 정책을 갈머리라고 합니다. 올머리에 의한 판단은 현명하지만 갈머리가 하는 판단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데 첫째는 이게 저 사람이 갈머리 쓰는 사람인지 올머리 쓰는 사람인지 이 정도는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못 보면은 밥인지 똥인지 모르면은 똥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도망가는 사람이 춥다고 나무에다 불을 떼면 멀리서 그 연기를 보고 추적을 합니다. 이렇게 춥다는 상황만 보고 불을 떼는 갈머리는 결코 현명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면 상대편이 쫓아온다는 것까지 미리 알아야지. 그게 올머리예요. 올머리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데 갈머리는 춥다고 불을 떼가지고선 불을 확 붙이고 따뜻하다고 앞서 불 쪼이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총알이 날라오죠. 예, 그런 것이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머리가 분명한 사람은 상황을 보면 상대방의 속사정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속사정을 꿰뚫고 보는 눈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현시안은 곧 직감으로써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본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올머리의 눈인 것입니다. 올머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보면 그게 바로 현시안이에요. 있는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현시안이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우리나라는 1950년에 이북이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가 분단된 지 지금 7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50년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7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한은 그런대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여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싸우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개인적으로 잘 극복하여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북은 북호가 여러분들이 이북이 아니에요. 북한 아니에요. 이북의 북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더럽게 길어요. 여기 애들은 그다 쓰려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집권자가 자기 한 사람만 잘 사는 체제로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보기 드문 개인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전 개인 국가요.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장군공화국인지 하여튼 존엄공화국인지 하여튼 개인 국가예요. 이렇게 이북은 개인 한 사람을 위한 국가체제를 갖추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3대 때 또 세습을 해서 이북에는 한 사람과 그리고 나머지 노예만 사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인민이 아니에요. 인민은 노예인 거지.
그리고 이렇게 70년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은, 이북은 다 쓰러져가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잘 먹어가지고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어떠냐? 나머지 것들은 총이 더 커, 사람보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현시안이 없어서, 일반인들의 현시안이 없어가지고 남이 퍼뜨린 말만 듣고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되먹지 못한 기자놈이 나를 갖다 막 흉보는 식으로 써놓으면 그걸 또 믿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나쁜 점만 부각시켜서 소문을 내면 그 사람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오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저 사람이 머리통이 더럽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주 머리통 나쁘다고 안 하고 순진하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해, 좋은 점만 부각시켜 놓으면 또 사실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좋게 인식합니다. 슬프게도 인간은 이렇게 있는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안을 터득하라는 얘기예요. 현시안이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현시안입니다. 그러려면 올머리의 눈으로 쳐다봐야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길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북은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먹을 수도 없는 핵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장사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써먹지도 못할 핵을 무서워하면서 이북이 핵 가져왔다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나만 해도. 걱정하지만 사실 이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 전쟁 필요 없어요. 그건 뭐 전쟁까지 해요. 그것도 전쟁하면 어떻게 해요? 그 총도 들고 못 오는 애들하고 무슨 총싸움을 하겠어요, 걔네들하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총알 한 방이면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북의 집권자 하나를 총으로 쏴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북은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 독재자 한 명만 사라지면 모든 체제가 올스톱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가 쟤 죽여 이러면 이 사람을 가서 죽입니다.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가 죽어요. 해요. 근데 내가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이 사람은 명령이 안 와. 그걸 여지까지 70년 동안 가르쳐놨기 때문에 오는 명령에는 즉각 반응하는데 명령이 없어. 그걸 옆에 가가 네가 가서 해 이러면 지네들끼리는 또 엄청 싸워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미쳤냐 이러면서 서로 죽여. 그래서 둘 다 죽어 오히려. 그러니까 체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를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 딱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총알 한 방이면 돼요. 잘 쏘는 사람이. 그리고 이런 일은 가능하면 이북 인민들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쪽에서 하면 또 국제적으로 문제도 되고 그래.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한 명이 누군가 없애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앉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한 방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보다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북 사람들이 왜 이걸 못하느냐? 1인 체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국 같으면 뭐 4.19 학도 일어나고 대학생들도 일어나고 다 하죠. 목숨 걸고 합니다. 그것도. 근데 얘네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는 못해요. 왜냐면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북에서도 뭐 가끔씩 인터넷도 뒤져보면서 이렇게 본다 그러니까 혹시 이 얘기를 또 누가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러고 어느 한 사람이 하면은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북도 자유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시안이 있는 사람은 그 체제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드러난 그들의 강점만 보여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북에 핵이 있다고 벌벌 떠나요. 이북에 못 써요 저거. 저 자살폭탄이에요. 전쟁은 함부로 일으켜서도 안 되지만 승리를 위한 약점도 현시안을 통해 면밀히 관찰하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현시안은 상대방의 뒷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북은 이미 허물어진 나라입니다.
단지 이제 시간만 지나면 그냥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나 허물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한 방이면 폭삭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또 이 말 듣고 그러면 이북 사람이면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러고 누군가 삼벌소를 넘어가서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